네, 안녕하세요. 이제 삼강 고향 현대소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고 떠돌며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비참한 조선 민중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갈래는 단편 소설이면서 액자 소설입니다. 우리 액자 소설이라고 하면은 밖에 있는 이야기, 외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야기, 내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일제강점기 시대 서울행으로 서울을 향하는 열차 안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이면서 회상적. 그럼 이거는 현재에서 과거를 해상하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이면은 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다. 그럼 나가 누구를 관찰하는가? 주인공을 관찰하겠죠. 그게 이 소설에서는 이 떠돌며 살아가는 그라는 얘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제는 일제의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 자, 그러면은 이것도 소설을 여러분이 영상을 멈춰놓고 먼저 다 읽어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문담부터 볼게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아주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입고 그 안에는 또 저고리를 입고 또 아래에는 중국식 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집신을 신고 또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특이한 옷차림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에다가 그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굉장히 힘들게 여러 나라들, 일본, 중국, 한국 이 3국을 떠돌아다녔구나. 왜? 고향을 잃어버려서 떠돌아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이거는 정말 와 그렇게 옷을 입으시다니 정말 보람 있으시겠어요 하고 존경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열차 속에서 그와 나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화에서 그의 그동안에 있었던 스토리를 쭉 들려주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지만 여기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외다른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뒤바뀌자, 이제 일본 일제 강점기가 되자,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자,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땅 주인 지주가 있으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중간 관리자 소작이 아니죠. 자, 중간에가 이제 마름, 중간 관리자가 마름, 그리고 맨 밑에 이 힘들게 일하는 농부가 소작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 소작인으로 지금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땅을 뺏겨버렸어요. 내가 원래는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타처로 요리하는 사람이 늘고 동네는 점점 세진해져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제의 핍박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죠. 그가 17살이 되던 해, 이사를 가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가 옛날에 겪었던 일들 굉장히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삼국을 떠돌아다니던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향 마을을 잠시 둘러보게 되고, 변해버린 고향의 마을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마을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 우리가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가. 암만 찾아도 못 찾겠다.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됐는가. 일제에 수탈당한 이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 그걸 어떻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이 조선의 얼굴만, 주권을 상실한 조선, 또 일제강점하에 이 억압당하는 민중들의 모습, 이 폐허가 된 고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 노래 민요를 부르는데요. 이 벼섬이나 나는 전토, 이 밭전자 써서 우리 원래 농사를 짓는 땅, 그게 뭐가 됐다? 새롭게 지은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농토 강탈 정책으로 인해서 땅은 다 뺏겨서 도로로 만들어버리고요. 말을 좀 할 줄 아는 친구, 좀 똑똑한 친구, 일제를 비판하는 지식인은 다 어디로 갔나? 감옥소로 갔네요. 그리고 노인은 공동묘지로. 그리고 또 이 계집은 육아, 술집으로 가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민요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노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제 통치로 인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풍자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또 뭔가 실제로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은데 하는 뭔가 현실감 부여를 해준다라는. 자, 그러면은 뒤에 문제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1번부터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인물에 대한 정보, 요약해서 어디로 이사 갔고, 누구 돌아가셨고, 이렇게 보여줬죠. 그리고 외양 묘사, 이렇게 뭐 중국 옷, 일본 옷, 우리나라 옷 다 입고 있는 걸 통해서, 아, 힘들게 삼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구나, 라는 처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어휘, 뭐 동양 척식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대화, 직접 보여주고 있죠. 아니, 아무것도 안 남았던데, 이 집도 사람도 개도 아무것도 없던데, 이러면서 사실성, 현장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순행적 구성, 중간에 회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맞는데, 자, 인물 간의 갈등과 해소 방향.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자성어가 나왔네요. 제가 일단 사자성어 뜻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벽해. 이것도 밭전자죠. 이 밭이 바다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이 변화가 정말 심한 거죠. 이 세상 일의 변화가 심한 것. 그 다음에 오비이라. 이거는 자 이제 우리가 까마귀가 그냥 날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배가 똑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아 까마귀가 날다가 배가 떨어지네. 아 까마귀는 정말 재수가 없구나. 운이 안 좋구나. 이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 하고 이제 까마귀를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 동시에 일이 일어나서 의심을 받는 상황을 오비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괄목상대. 내가 막 이 눈을 비비고 상대를 바라본다. 이렇게 실력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학식 재주가 놀랄 만큼 늘어난 것. 괄목상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수지타. 이거는 효랑 관련됐어요.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를 여의어 버린 겁니다. 그러한 자식의 슬픔. 그리고 우후죽순. 비가 온 뒤에 죽순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동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들을 우후죽순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기억. 자, 옛날에는 예뻤던 고향들 지금은 폐허가 됐다. 다 변해버렸다. 그러면은 세상 일의 변화. 다 변해버렸다. 이 상전벽해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A가 아까 우리 봤던 민요입니다. 민요에 대해서 자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 이게 풍자하는 역할을 또 하죠. 주제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비극적 상황 압축적으로 제시도 해주고 그리고 이 인물 간의 공감, 정서,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이게 술도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아, 우리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사건, 갈등 발생할 것을 암시한다. 그런 역할은 지금 이 민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